지금 전 세계 극우가 전부 멘붕에 빠졌어요. 일본의 극우가 이시바가 한국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반일주의자, 반미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도 인기를 올려줘 버리니까 지금 한국의 극우도 멘붕이고 일본의 극우도 멘붕이고 지금 미국의 극우도 멘붕이거든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쫙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 괜찮은 해석인데 이거?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자,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민간인 시절에 여기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밀정 잡기로 하지 않았어요? 잡겠죠. 잡겠죠. 못 빠져나갈 겁니다. 곧 잡힙니까? 네. 자, 오늘 모신 거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연속으로 쭉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상 외교의 틀을 벗어난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대통령의 태도나 이건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상회담은 다른데? 일본에 먼저 간 것도 처음이거든요. 일본에서도 그 점을 각별하게 평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감격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쭉 나왔습니다. 아하. 대통령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먼저 일본을 갔다. 그런 거는 일본 소식통이 정확해요. 네네네. 말들이 많구나. 예. 이 대통령실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나는 가겠다. 네네. 라고 결정이 됐다고 일본에서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사죄라든가 반성이라는 정확한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명이 있어야지. 그렇죠. 일본을 먼저 갔는데 성과가 없으면 나중에 비판받는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비판은 이미 나왔고, 많은 시민단체가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고, 일본의 조선일보라고 할 수가 있는 요미우리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 부분은 다시 뒤집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일본에 먼저 가주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반일 몬스터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넌 실용적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예. 요미우리신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생 아주 이례적으로 휴먼 스토리를 잘 짜서 보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생했고 중학교도 못 가서 소년공이 되어서 또 그 왼쪽 그 발을 다치고 그러나 인권 변호사로서 드라마지. 네네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토리예요. 일본의 이시바 촌리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70년대 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다. 다나카 카쿠에이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촌리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예, 아주 인기가 좋았어. 일본은 어디 가도 시골 같지 않다. 계속 그 아스팔트가 있고 그게 일본 요르도 개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곳곳에 신칸선이 갈 수 있게 하면 일본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70년대에 그 다나카 카쿠에가 이야기를 하고 중국하고의 수교도 했고 그러니까 친준파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이시바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닮았다는 스토리가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되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고 나가지고 이시바 지지율이 확 올랐더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작전은 이시바가 계속 하는 거. 현재 이시바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 극우파들이 이시바를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자민당
의원총회가 342명 정도인데 그중 과반수 172표 이상으로 이시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이시바를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그거 못하게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이시바를 도와줘서 이시바 예.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는 이시바 하는 게 낫거든요. 그거 하는 것보다. 예, 그 이시바가 그만두면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마어마한 극우 여성이라든가 머리가 조금 모자란 존재라든가 보이즈미 아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숙청, 혁명, 트윗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는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일본 언론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단단하다.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어느 쪽이 위인지 모르겠다. 강하게 된 한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좀 상냥하게 등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강해져서 일본에 상냥해졌다? 네,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하.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든가. 한국이 워낙 강해져서 네네. 일본에 상냥해졌고 예. 트럼프한테는 당당해졌다. 한국이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네, 그런 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여유가 생긴 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부터.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네네. 일본적 관점에서 볼 때 네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세져가지고 자기들한테 관대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대등하게 예. 붙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도 트럼프가 자기들하고 한 협상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그런 걸 막 봐왔단 말이야. 그런데 막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안 끌려가는 것 같다. 서명하는 장면 있잖아요. 서명하는 장면. 예, 그때 트럼프가 그 의자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앉으라고 한 거잖아. 예. 그런데 앉지 않았어요. 안 앉았어요. 예, 이것은 사실상 주도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 그때 앉았으면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재명은 잘 생각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하는 대담이나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나 무인입니다. 근데 트럼프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띄워주는데 비굴하지 않게 이거 어려운 선이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김준영 의원님? 네.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게 갑자기 일본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요. 오리지널 플랜은 7월 일본, 8월 미국, 9월 중국. 따로. 즉흥적인 게 아니고 일본을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올해 계획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 극우가 전부 멘붕에 빠졌어요. 일본의 극우가 이시바가 한국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반일주의자, 반미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도 인기를 올려줘 버리니까 지금 한국의 극우도 멘붕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극우도 멘붕이고 지금 미국의 극우도 멘붕이거든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쫙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 괜찮은 해석인데 이거? 좀 전에 코너에서도 그랬잖아요.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와가지고 윤석열 빼낸다. 그렇지. 트럼프가 한 그 밑에다가 고든창이 뭐라고 보냈냐면 remove이라고 썼어요. 이재명을 제거하러 밑에 댓글을 딱 달았어요. 고든창이 열흘 전에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와가지고 한미동맹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고 한국의 선거는 다 중국이 조작한 부정선거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바깥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맞아요. 그게 시위자인 줄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백악관 출입 언론인이에요. 극우입니다. 숙청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걸 트럼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속말로 우린 저런 사람들을 가짜뉴스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썼잖아요. 숙청 단어를 썼는데 트럼프가 그걸 쓴 것은 그걸 믿어서가 아니야. 우리나라 극우, 미국의 마각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숙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정적들을. 그거를 트럼프가 믿어서가 아니라 트럼프는
마가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SNS를 쓰고 그걸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쓰긴 쓰지만 실제 자기가 그걸 믿지는 않는 거야. 정말로 공격을 하렸으면 트위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젤렌스키처럼 와가지고 부정선거지 했을 거예요. 보스탄, 고든창, 애니첸, 그 다음에 영킴,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 미셸 스티얼 전직 의원입니다. 5명이 한국의 극우와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 극우하고 미국의 극우하고 손을 잡고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몰락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미국의 복음주의로부터도 후원을 받아요. 표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청을 SNS에 쓴 거예요.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다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까 쓴 거 진심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오해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해명을 할 기회를 준 거지. 준 거죠. 들어오면서부터 풀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해 맞지? 루머 맞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그 역할을 해낸 거지. 그렇게 트럼프도 흡족하지.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 가짜 뉴스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아듣고 그 대답을 본인이 그러자 트럼프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거는 루머라고 하면서 일단락 지워버려. 그러면서 이 극우들의 희망이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미국의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루비오입니다. 자,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맡겼던 사람은 상무장관 러터닉하고 재무장관인 베센트였습니다.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루비오는 안보실장이자 국무장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위성락이 안보실장이고요. 조현 제 외교장관이잖아요. 이 두 모자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복 반중이에요. 그리고 베센트하고 이 관세팀이 한 거에 대해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이 동맹현대화라는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줘서 만약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 협상도 다 뒤집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거다. 협상을 깰 정도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출동한 거예요. 중간에 조현 외교장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인데 강훈식은 구원투수였습니다. 과연 루비오가 저렇게 방방 뜨는 게 트럼프의 뜻인가? 미국의 극우들, 마가들 막 떠들고 트럼프 SNS까지 연결은 되는데 트럼프의 본심은 또 내가 표를 받아야 되니까 SNS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난 그거 믿진 않아.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 본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귓속말 해준 거란 말이지. 그 전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트럼프 만날 때까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저분이에요. 와일즈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을 얘기하게 만들자. 강훈식을 보내서 살짝 물어보자. 방방 뜨는 루비오가 당신의 뜻이냐 했을 때 와일즈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틀을 딱 잡을 수가 있잖아. 틀을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동맹현대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을 중국의 전쟁기지로 삼고 싶어하는 게 루비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군을 중국을 맞서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를 이게 트럼프의 진심인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일즈한테 확인했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진심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면 이 라인을 만든 거예요,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와일즈와 이어서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도 진심을 알아냈고 그 진심을 알아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얘기했고 조선 얘기했고 다 분위기가 좋아졌던 거.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 정상회담 직전에 비서실장끼리 만난 거예요. 만나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가 진짜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듣고 나서 자신있게 나와가지고 잘 하자 트럼프가 응,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만족스러워. 해피. 일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만은 와일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예. 근데 일본은 와일즈하고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 커넥션을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 트럼프에게 요구할 경우는
와일즈를 통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쭉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 예. 공주의 별명이. 이 루비오는 흥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정반대 스타일이고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긴다고 그래서 얼음 공주인데 이시바가 이제 거꾸로 이재명 배워서?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라고 봐요. 그렇죠. 다음 샤트로 외교의 예. 그 화제는 그런 거.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예.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은 이걸 관심 없었냐? 중국 엄청 관심 많았지. 응? 예. 제가 국제관계사를 전공했는데요. 세계에서 자기가 가진 힘에 비해서 힘의 크기를 잘 모르는 국가가 저는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중국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즐거운데 왜 즐거우냐면 우리가 해왔던 빛의 혁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뭐 어떤 것들은 짤이 외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50만씩 100만씩 이렇게 짤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를 국민 주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포석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여지껏 대통령이 하던 포석과 전혀 다릅니다. 일본 먼저 이상하게 갔어요.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될 기자간담회를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 그거 예. 대변인은 옆에서 자꾸 말립니다. 예. 피곤하신데.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제가 보좌하는 사람이어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으러 가는 입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수많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다 타고 있는 데를 타서 아무 형식도 사전 조율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다가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끝내려고 하는 데다 채널A 기자분 질문 못했는데 하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질문이 아닐 질문을 할 것이 뻔한 사람인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교라는 것을 어떻게 국민 주권화 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외교의 문제들은 다 일부 엘리트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이야기들을 몇몇 사람들이 도장 찍고 나서 지금까지도 디테일이 뭐였는지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외교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들의 주권을 외교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조금만 끼어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 돼요.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아주 짧게 할게요. 대통령이 이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력 좀 컸으면 좋겠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비오가 너무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기뻤던 말은 이거예요. 전략적 유연성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싹 끊는 순간에 이걸 왜 얘기했을까? 깨지면 깨고 온다. 옛날처럼 무조건 그것까지 다 들어줘서 합의만 하고 오지 않는다.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판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온다. 국민 믿고.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진핑의 방안은 결정됐다고 봐요.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중국은 잘 알고 있고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재명은 어디서 선을 그을까? 중국하고 우리 모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쓴다든가 우리가 중국 압박에 최천명이 된다든가 이거 안 하면 되거든.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 중국과 앞에서 관계를 끊지 않는 게 친중이라면 난 친중이다. 집중하겠다. 예. 그렇지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딱 구분할 수도 없다. 그 정도 들으면 시진핑 오지. 저 안 부르셔도 될 뻔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나갈 때부터
일본 만나고요. 한미일 관계의 고도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윤석열과 뭐가 다른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 이야기를 스스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중국이 피해를 입힐 결정적인 것은 다 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을 중국에 때리는데 쓰려고 하는 것도 피했고요. 또 하나는 관세 협상을 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걸 해요. 동남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불편하게 조선업 해법이에요. 그런데 이 군함 문제도 중국에게 전략적 위험을 주면서도 중국이 크게 약점을 잡을 수 없는 방식.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건 사드보다도 더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다 피했어요.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까지 못 보던 지도자네 이렇게 느끼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허브 앤 스포크라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전거 살처럼 양자 관계로 다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을 거쳐서 결정된 다음에 그 결정된 판에서 우리가 놀았어요. 그걸 깨버린 거거든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과 뭐 한번 해보자. 허브 앤 스포크를 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청구서는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을게 이러면서 뭘 내세웠냐 하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니네 이것도 좀 해. 라고 요구한 게 남북관계예요. 그 빅트차라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연을 한 CSIS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보수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10개 말하면 9개는 다 불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 회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왜 미국의 아젠다들이 다 정상회담에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반전시켜갖고 남북 문제를 던져갖고 그게 회담의 주류 안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런 위상에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졸로 살지 않을 수 있어. 니네 힘이 있잖아. 그 힘 싸우는 데만 쓰지 말고 우리들이 남북한 평화롭게 사는데 좀 써.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전라도 출신의 친중 좌파로 변해버리잖아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말을 듣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이번 정상회담 무척 잘 된 것이다. 그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이 방망이를 들고 깡패처럼 그냥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안 뺏기는 게 성과고요.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자연재해다. 자연재해가 지나갈 때까지 살아남고 덜 다쳐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인 거예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은 코로나 때입니다. 한국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다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외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다룰 수 있네? 처음이에요. 이런 외교적 존재감이 생긴 게. 진짜 윤석열이 지금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윤석열. 테이블을 자주 모시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제 끝!